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향미입니다. 저는 그 대학원 석사 논문 때부터 부여 연구를 시작을 했고, 지금 박사 학위 논문으로도 이 부여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 연구를 한 지는 대략 10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그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실 이 주제라는 것 자체가 좀 무모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도전을 했고, 연구 결과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부여 을하왕이 3세기에 일본으로 진출했다라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그 을하 신사는 존재하고, 그럼 그 을하 신사의 주제신과 동일 인물인가라는 그 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구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제가 놀랬던 게 이 외국 학자들이 너무나 부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여가 일본에 이미 진출을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을 갖고 논문을 발표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 학자들은 뭐 했느냐? 물론 아주 일부 극소수, 그것도 민족사학 계열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에서만이 이제 발표를 해왔고, 근데 이제 좀 한정돼 있죠. 깊이 있는 발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해외 학자들은 특히 우리가 흔히 학계에서도 알려진 게 에가미 나미오라는 일본 학자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게리 레저드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글로 섹슨족이 영국을 정복했다는 건 어디에도 문헌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한다. 왜? 거기에는 많은 그들이 남긴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부여가 어마어마한 인원을 이끌고 열도로 진출을 했고, 거기서 통일 왕조를 세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하왕의 사료를 좀 검토해야 되겠죠. 근데 이 역사를 연구할 때 이제 주된 그거는 이제 문헌 사료입니다. 그 문헌 사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고고학적 유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문화적인 풍습이라든가 그런 걸 부가적으로 추가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의 역사 연구 사례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 문헌을 좀 보겠는데요. 을하왕에 관한 그 기록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중국의 25사 하나인 진서, 자치통감에 보면, 자치통감도 결국은 진서를 보고한 건데, 그 진서에 있는 유일한 기록이 있죠. 선비족 모형애가 침입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당시 부여의 의려왕이 충격을 받고 자살을 했다. 그리고 그 남은 왕자를 비롯한 그 왕가는 피신을 갖다가 나중에 진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다시 옛 나라를 회복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 진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록인데, 태백일사 대진국 본기. 대진국 본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해에 대한 역사 기록인데, 그 대진국 본기에서 지리를 설명하면서 정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정주의 연역을 설명하면서 원래 의려의 나라였다. 의려 나라의 도읍이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똑같이 선비 모형회의 침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피난도 가고 했는데,
왕은 의려왕은 남아 있어서 죽으려고 하다가 이 죽을 용기면 살지 하고는 힘을 내서 그 바다를 건너 외로 건너가 왕이 됐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의라도 도외해서 그 외로 같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너무나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여에 관해서 진서 내용을 끝으로 더 이상 부여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태백일사에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 보면은 이건 그리고 우리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입증의 책임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기록이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그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죽지 않고 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교수님 말씀과 같이 그 오사카에서 의라신사가 발견이 됩니다. 가보면 사실 규모가 그냥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그 샤키나이사 그러니까 오래된 그 신사들을 정리해서 모아놓은 그 목록이 따로 있는데 거기 소속이긴 해.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규모가 좀 취약한 그런 조그마한 규모의 신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고 그리고 그 궁사와의 그 인터뷰에서 또 봤듯이 3세기에 그 의라라는 사람이 3세기에 대륙에서 왔고 한반도로부터 왔고 거기 와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왕족이 됐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증언을 하게 됩니다. 궁사는 대대손손 그쪽 집안에서 우리로 치면은 뭐 종갓집 장손이 그 제사 담당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궁사의 말은 집안에서 대대로 듣고 어른들로부터 배워온 그 정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의라신사는 과연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세기 무렵에 세워진 오래된 신사이고 그리고 그 요사미노 아비코 일족이 그 선조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제 그리고 신공항우가 신라의 원정 갈 때 이 사람이 제사를 지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고사기에 보면 그 개화왕의 넷째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공식적인 그 의라신사의 안내 리플렛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저는 이런 걸 딱 보면은 뭐가 있구나 싶은 의심부터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첫째, 둘째도 아니고 뭐 사남 이러면은 그 옛날 왕조 시대 때 잘 하기 좋은 거 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세탁을 위해서 양자 드리는 절차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라신사 옆에는 의망지라고 있어요. 이 의망지, 이 망자는 라자하고 같은 그물라, 그물망이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쓰입니다. 근데 그 의망지가 이제 일본 서기에 보면, 이제 숭신왕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인공 저수지로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리고 거기에는 둔창이라고 해서 창고, 식량 창고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건 왕실 전용 창고입니다. 크기가 10만 평 크기라고 하니까 쉽게 보시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국회 부지가 1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규모니까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 일대가 또 아주 그 질이 좋은 평야지대이기도 하고 대화천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농사를 원활하게 짓기 위해서 저는 저수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도 시대 때 그 부분적인 공사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는 이제 산업화되면서 2차 대전 이후 도시화되면서 지금은 그냥 그 학교, 공원 이런 걸로 다 이제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기념이나 한다고 그 비석을 의망지비 해갖고 비석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이게 의라신사의 입구 모습이고 여기 써있죠. 대의라신사. 그리고 요것이 의망지 기념 그 지지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인데 옛날 음왕지가 있었던 그걸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그림으로 남긴 지도 그림이죠. 네, 여기 보면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게 망자가 아니고 라자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대의라지라고 했고 여기 이 대화천을 따라서 중간에 이제 저수지가 형성이 됐고 여기가 그 대화국과 그 세츠국이라고 해서 그쪽이 이제 같이 경계하는 부분에 위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을화신사에서 여기 보시면 7월 22일에 이 토용 삼랑이라는 뭐 이 날이 돼서 그 옛날부터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다라는 그때 사용되는 어떤 그 종이 이런 거를 이제 실어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야마토 왕국 대화국의 국세입니다. 예. 이 을화신사에 관해서는 지금도 계속 저는 문헌 자료를 수집을 하고 관련 자료들을 계속 모으면서 분석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을화신사가 을화왕이다라고 이코르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가능성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궁사의 인터뷰를 보면 을화는 3세기 말에 한반도에서 왔으며 일본에서 왕족이 되었다라고 했고 거기에 보면 그 안내판에도 써 있지만은 일본의 수인왕, 숭신왕 다음이 수인왕인데 그 수인왕을 제사를 지냅니다. 그 왜 수인왕을 제사를 지낼까? 그 아까 나온 그 타케 토요 하라게츠인가 그 사람 제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왜 생뚱맞게 수인왕을 할까라는 이제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을화하고 의망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혼용돼서 쓰는데 이 오온과 아비코 이거는 왜 쓸까? 이게 혼용돼가 그러니까 이걸 붙인 사람 이름에 이걸 붙이기도 하고 이걸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일어가 한국어의 하나의 방언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면 여기서도 뭔가가 답이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숭신왕의 이름이 이겁니다. 미마키 이리 코니에 노미코토. 그러면은 요 일이라고 하는 게 요 입일자라는 요거를 일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요거는 고사기에 쓰여진 한자고 요거는 일본 서기에 쓰여진 한자입니다. 다르게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를 그대로 해석해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성에 들어갔다고 성에 선비가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입일자 태양의 아들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이라도 기존의 일본 학자들 중에서 이 부여의 정복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때 숭신왕 때부터 그 새로운 그 실제 왕이고 새로운 통일 왕조가 시작이 된 거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숭신왕이 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이 수인왕을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비코라는 거 하는데 저쪽에 보면은 대비고거든요. 그러면은 그 제가 의심가는 부분은 이게 그 신분 세탁을 하는데 어떤 족보 세탁이죠. 일본은 철저하게 자기 그 만세일계라는 천황의 그 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족보 세탁을 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 왕족이지만 뭔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그 본유에서 어떤 제사를 못하고 그쪽 뭐 처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받는 그런 형식이 아니겠는가가 제일 먼저 의심이 가고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요 일이라는 이 말에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일본 학자도 그 일이라는 말이 레임했다. 그러니까 일이 왔다라는 그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공교롭게 백랑산을 넘어서 도회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백랑산에 또 일이랑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이족, 뭔가가 그 일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겠다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저는 그 이 일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그 에가미 나미오 같은 경우도 이제 미마나에서 야마토로 들어온 왕이고,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저분은 이리가 붙은 이름 18명을 조사를 했더니 그 이전의 왕 계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독특한 이들만의 어떤 그 가문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임했다, 일이 왔다라는, 와서 부임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의 문헌 기록은 여기 이제 시간상 제가 다 일일이 지금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까 게리 레저드가 얘기한 대로 이 유물 유적은 이 흔적을 분명히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여의 유물 유적, 문헌에 기록된 부여의 유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과연 그와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도 나오느냐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유물을 볼 때 문화유전자하고 메타포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 유물을 보기가 쉽습니다. 문화유전자는 그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그 모방 등 비유전적 방법으로 이제 후손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리고 그 메타포는 그 은유법으로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요즘 그게 그 콘텐츠 쪽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용자 적절한 연상작용을 유도해가지고 개념이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을. 그런 게 메타포인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민족의 어떤 조형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나는 꼭 이 재료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 하는데, 거기 딴 데로 갔는데 그 재료가 없으면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게 되죠. 그런 식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물 유적 중에 이제 가장 남아있는 것들이 잘 안 변하는 게 장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 문화의 그 부여의 대표적인 장례 문화가 바로 곽입니다. 곽은 쓰는데 관은 쓰지 않는다. 지금도 저 경상도 일부 지역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곽을 쓴다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돌널 무덤, 그러니까 널 무덤이라고 얘기를 덧널 무덤이죠. 덧널 무덤이고, 요거에 이제 널 무덤이고, 덧널 무덤인데, 목곽이면 덧널 무덤, 그 석곽이면 돌 덧널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순장이라는 그게 남아 있어요. 유골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순장한 사람들을 그 매장하기 위한 그 공간이 또 별도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 지금도 발굴을 하면 나오는 거니까 찾을 수 있지만, 이런 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남아있는 흔적이 없죠. 그리고 생활 문화에 보면은 조두와 저곡, 그리고 명마 이런 게 있는데, 조두는 굽다리 접시를 조두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그 뭐 가야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굽다리 접시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들 얘기하는 게 제기라고 그러는데, 제기가 아니고 기록에 그대로 밥을 저기다 담아 먹는다고 나옵니다. 이게 생활 용기죠. 밥그릇, 국그릇을 저걸 쓴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저곡, 붉은 옥은 이런 광물질은 보석이나 산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생산지가 어딘지를 알게 되면 그 나라의 위치까지도 그냥 덩달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마민족이에요. 당연히 뛰어난 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구슬이, 멧대추라고 하는 거는 재배대추가 아니고 산대추기 때문에
그 방울토마토 좀 작은 사이즈 정도의 그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옷, 무기 당연히 있고 마구, 말이 있으니 마구도 발전하게 됩니다. 장례 문화를 보면 요소 지역의 무덤 양식이 이게 다 덧널 무덤이에요. 곽을 썼어요. 돌로 하면 이제 석광묘나 목광묘 이런 식의 돌 덧널 무덤. 거의 대부분 그 요소 지역에서부터는 그 덧널 무덤이 있었고, 요동 지역과 한반도 무덤 양식도 보면은 다 그 고인돌 같은 경우는 석관묘죠. 돌로 이렇게 널을 만들어서 관처럼 만들어서 넣는 거니까 석관묘가 있고, 그리고 그 대부분은 북한 지역도 그렇고, 근데 기존에 부여 무덤군이라고 알려진 곳에서는 관인지 곽인지 판단이 안 돼요. 다만 이제 모화산에서 목각묘가 이제 확인이 좀 된 적이고, 북한 지역도 거의 덧널 무덤과 돌 덧널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 남부는 3세기 중엽부터 들어와요. 가야 지역에서 나오는 게 거의 다 덧널 무덤이죠. 그 중에서 이제 대성동 고분하고 복천동 고분을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덧널 무덤이 나오고, 이 구덩식 돌 덧널 무덤, 한자로 하면 수열식 그 석광묘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4세기 전후에 조성이 됐는데, 이거는 이미 그 관련 논문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그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게 있냐면은 분명히 기존의 분묘를 쓴 위에 3세기 말 4세기 초 요때 선행 분묘를 파괴하고 그 위에다가 색다른 또 묘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괴가 5세기 초에 2차 무덤 파괴가 또 이루어집니다. 요때는 신라가 금강가야 점령을 했으니까, 요 대성동 고분, 복천동 고분은 다 그 금강가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선행 분묘 파괴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다른 곳에서 그 새로운 그 이주 세력이 와서 기존의 것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가야에 보면은 그 순장 무덤이 많은 경우 이렇게 36명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야가 뭐 심한 경우 어느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가야는 순장 때문에 망했다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 순장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순장이 가야의 무덤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그 연대를 보면은 거의 3세기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의심을 또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부여의 세력이 한반도 남부를 거쳐서 열도로 진출한 것이 과연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심이 가죠. 근데 이런 관련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다 가능성을 얘기하세요. 현장을 보고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 무덤의 양식이 일본에 가서 그대로 초기에는 그 양식을 그대로 가질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3세기 말에서 7세기에 전방 후원분이 조성이 되는데, 이 구덩식 돌 덧널 무덤이 요 중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방형하고 원형이 이렇게 결합이 된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그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무덤을 또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300m에서 500m짜리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럼 왜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최초의 이제 통일 왕조라는 것도 있고, 그러려면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일본은 그때 들어간 왕이 한 게 뭐냐면, 보통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단군 이후에 왕이 된 사람들은 내가 단군이 하고 단군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단군이 아니고 한웅천왕을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이 되고 싶었던 거죠.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해요. 신의 영역이고, 이거는 이 신만 들어가는 곳이고 하는 뭔가 독특한 이런 메타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천왕이라는 시호도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고, 원방각의 그 구조, 천지인이라는 원방각의 구조를 가지고 그 고분의 그 어떤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설계를. 원방각이라는 게 천지인이 삼신이 하나로 딱 뭉쳐진 그 상황이 바로 일신 하느님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요 사상만 이해를 하면 그 전방 후원분이 조성된 배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메타포를 통해서 그 신이 되기 위한
그런 모종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봅니다. 전방 후원분이죠. 여기는 이제 응신항 고분인데, 여기가 원, 여기는 방. 이렇게 보면은 꼭 열쇠 구멍처럼 보이지만, 요 위에서 여기를 보면 그냥 직사각형으로 보입니다. 그게 좀 독특해요. 이게 이제 착시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하늘을 뜻하는 이 원과 그 다음에 땅을 뜻하는 이 네모와 시신을 이 하늘 구역에다가 매장을 함으로써 인이 되니까 천지인 하나의 합일체, 완전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체가 바로 신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한의화까지 조성이 되니까 그 메타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부를 보면 홍산의 그러니까 배달국 흉내를 냈으니 홍산 문화로 대표되는 이 우화량 유적의 요 돌 덧널 무덤이나 우린 늘상 덧널 무덤을 썼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고분 시대도 이렇게 놨다는 거죠. 이제 그 무덤 위를 장식했던 한의화입니다. 이거는 숭신왕 때부터 이제 순장을 했다라고 그래요. 중국사의 외조에 보면 순장 풍습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본 서기하고 고사기에는 순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숭신왕 때 처음으로 이렇게 능의 사람들을 울타리처럼 나란히 세워서 순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순장 문화를 갖고 있는 세력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순장을 시도를 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수인왕 때 그 왕족 일가가 죽었는데 저렇게 순장을 하는 걸 보고 왕이 이건 아니다.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라고 신하한테 명령을 했더니,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안을 한 게 이 진흙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거를 한의화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글자 자체의 의미를 봐도 진흙으로 만든 어떤 울타리라는 그 의미가 있죠. 여기 바퀴 보면은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이 뻗어 나가고 이 맞닿은 이 테가 계속 굴러갑니다. 그러면은 저기 전방 후원분 위에다가 이렇게 한의화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걸개의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이곳은 신의 영역이고 계속 그 신이 살아계시는 곳, 거하는 곳,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진행형의 의미를 부여를 한 게 되는 거죠. 네, 요건 모형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 조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있고, 사람도 있고, 가축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밑에 바닥이 뚫려 있는 이 토기를 이렇게 돌리죠. 요거는 이제 고베에 있는 고시키스카 고분의 그 실제 모습입니다. 이때 조성된 이런 전방 후원분이 보면은 이제 250년, 300년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300년, 400년, 500년까지 굉장히 야마토, 가와치나 세치까지 굉장히 많은 이때 이제 가치들 공존했던 세력들이죠. 근데 이 한의화에 대해서 바닥 없는 통영 토기에 대해서 이제 남 교수님이 처음에 유사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홍산 문화의 특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고분 시대의 그 문화하고 많이 유사하다. 뭔가가 연계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 가능성을 처음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보면 인물 한의화의 얼굴도 상당히 얼굴이 모양이 이제 생김새가 북방형, 북방형과 남방형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눈 가늘게 쭉 찢어지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얇고
남방향은 눈이 크고 부리부리하고 코가 낮고 입술도 두껍고 이런 식의 특징이 있는데 전형적인 북방형이죠. 미륵 반가 사유상 얼굴이 전형적인 북방 얼굴입니다. 그 얼굴 떠올리시면은 북방적 얼굴은 저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들 멧돼추만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요. 이 한의화, 인형 한의화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말소등 가축 한의화가 있는데 3세기 전에는 열도에 소와 말이 없었다는 게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이건 거기는 없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이 들어가면서 갖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말 한의화를 통해서 봤을 때 저는 이건 부여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 그 연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제 스스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산 문화의 그 우화량의 재단인데 저런 토기가, 저것도 바닥이 뚫려 있는 무저형 토기가 이렇게 마치 3단 케이크에 장식 둘르듯이 이렇게 둘려져 있습니다. 요런 재단의 모티브를 갖고 그 전방 후원분에 그 장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3,000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은 그 지리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그 유물 유적과 관련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표를 못하지만 이미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아까 정주는 의려국의 도읍이다라고 한 그 문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처럼 정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가 찾은 정주가 바로 요 지역입니다. 백랑산 주변의 이 지역. 여기가 어디냐, 호르다웃이 있고, 여기 보면 백랑산이, 지금도 백랑산이 있어요. 있고, 요쪽 가면은 조양이 있죠. 여기가 능원 지역이기 때문에 우화량하고 사실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늘상 그때 당시만 해도 재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처럼 무슨 미사일 쏘는 그 전쟁이 아니잖아요. 칼싸움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재단을 그렇게 훼손을 시키거나 하진 않았을 거고,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재단의 모양은 유지가 됐었고 사람들이 가서 제도 지내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부터라도 그거 흉내를 내겠다 싶을 정도가 되죠. 네, 그 사람들한테 신으로 존재받아야 되니까. 네. 여기가 요 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대방 땅이라고도 하죠. 예전에 대방 땅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대는 허리띠 두른 것처럼 산을 중심으로 해서 띠처럼 형성이 되어 있죠. 이 지도 말고 이제 위성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더 드러납니다. 네. 아까 그 우화량 재단과 굉장히 유사한 분위기에 이런 한의화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고분에 좀 뭔가 좀 신령스러운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 한의화인데 이거 보십시오. 굉장히 높이도 그렇고 한의화를 실제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 사람 키 높이에도 맞춰서 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런 멧돼지만한 목걸이들을 하고 어떤 거는 발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의화 토기가 쭉 둘러져 있고, 여기에 이거는 더 연구가 될 부분이지만 이렇게 네모도 있고 세모 동그라미 형태의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이것이 원방각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그거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소입니다. 그 소가 3세기 말에 전까지는 없었다고 하죠. 이게 소고,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보면은 고곡이 있죠. 고곡은 뭐 한민족 고유의 그런 유물이기 때문에 그 고곡이 있고 이렇게 발찌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는 개고 이거는 돼지입니다. 요즘 돼지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좀 멧돼지처럼 이렇게 갈기도 있고 좀 그러네요. 저 개의 꼬리를 보면은 거의 그 동경이 꼬리 같죠.
저기 경주 동경이 꼬리만 한 그런 꼬리입니다. 이런 거는 그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우리 개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부산에서 나온 갑옷이고, 이건 일본 고분시대 갑옷입니다.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똑같은 양식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조도 굽다리 접시가 생활용기라는 점, 그리고 이 저곡에 대해서는 홍만호가 저게 만호인데, 만호 중에 그 전국 홍만호가 있고, 그 다음 남 홍만호가 있어요. 남 홍만호는 오렌지 빛이 많이 들어간 거고, 요 전국 홍만호가 요령성 북표, 전 세계에서 요령성 북표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북표, 거기가 부여 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좀 제가 특이한 게, 여기 조도 뚜껑 없는 건 조, 뚜껑 있는 건 두. 굽다리 접시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일본의 조도죠. 굉장히 거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그릇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홍만호하고 크리스탈, 요거는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그 가야의 목걸이들인데, 여기 이제 홍만호죠. 이거를 그 언론에서 한다는 얘기가 유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 날 때 그렇게 나왔어요. 이건 유리가 아니고 그 석영에서 추출된 광물질이죠. 준보석, 수정, 크리스탈이고, 저거는 만호고, 그리고 그 유리는 규사에다가 그 소다 섞어가지고 만든 게 유리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 분자 구성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부여 말에서 일본 신사에 있는, 제가 주목한 건 일본 신사에 있는 그 말과 개를 주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신사는 어쨌든 간에 조상님을 모시는 사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왔던 거, 남겼던 것들을 다 거기서 계속 대대손손 보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독특하게 어디 가면 신사에 말이 있는 신사들이 꽤 많고, 그리고 좀 오래된 신사일수록 그렇고, 개는 다 문 앞에 코마이누라고 해서 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말이 부여말이고 그 개가 부여개라면 그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부여말이 곧 한열마더라고요. 동양권에서 한열마가 최고 명마로 알려져 있고, 중국도 그 한열마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 한열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했을 때, 이미 코벨 부여 연구하셨던 코벨 박사도 그 말씀을 하신 게, 그쪽 페르가나종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게 이제 아랍 말이죠. 근데 아할데케는 투르크메니스탄, 대원국이라고 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원산지고, 그리고 몽골말, 아랍말 이 세 가지를 아마 섞어서 브리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한열마의 특징이 바로 뿔처럼 보이는 앞갈기예요. 손가락 마디 길이만큼 뿔같이 뼈가 잡힌다고 느낀대요. 만져보면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앞갈기가 풍성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상투를 틀게 되고, 가야의 뒤에 나오지만 가야의 말투구도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의화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그리고 땀에 또 하나의 특징이 거품이, 보통은 말에 땀은 흰색 거품이 나온대요. 뭐 이런 성분 때문에. 그런데 거품이 없고 실제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한열마가 2마리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를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달리는 모습을 보면 지금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도. 달리고 나서 땀을 흘리는데 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거품이 없고. 그리고 달릴 때 꼬리가 올라갑니다. 이건 벽화나 이런 데 고구려 벽화에도 다 확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말은 이렇게 꼬리가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경주하는 거를 보니까. 그런 게 좀 특징이 있죠. 그리고 아할데케 같은 경우는 이제 앞갈기가 없고, 아랍말, 몽골말, 수북합니다, 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아랍말은 늘씬하고 몽골말은 좀 짜리몽땅하고, 그 둘을 합치면은 좀 멋지겠죠. 거기다가 이게 이제 아할데케로 주로 마장 마술에 많이 이용되는 건데, 얘는 없어요.
그 말상토, 천마도의 말상토 다 이 계통 부여말인 거죠.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투구에 이거를 왕관처럼 씌운 이유가 이렇게 틀고 싸우는데 싸우다 보면 격해져 가지고 이게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없으면, 이 부분이 없으면 털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말도 죽고 그 말 탄 주인도 죽고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왕관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걸리겠죠, 여기서. 이게 눈을 가리는 일은 안 생길 거라고요. 이런 사실들은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밝히게 된 겁니다. 요게 이제 다케하라 고분인데 규슈에 있어요. 여기 고분에서 발견된 이게 벽화인데 특징 있죠? 말상토 있고 말꼬리 올라가 있고 얘는 달리는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달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얘는 붙잡았어요. 이건 멈춰 있는 건데 꼬리가 내려가 있는 거고 여기 조그맣게 흐릿하게 보이는 건 얘는 개입니다. 개. 배에서 말하고 개를 내리는 장면이라고 그 코벨 박사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한이합니다. 말상토 있죠? 말갈기 풍성합니다. 꼬리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지만 이제 그 마지막인데 이게 개 코마이누인데 이 코마이누가 여기 특징을 좀 보세요. 귀가 접혀 있고 얼굴은 사자처럼 넙대대하고 이 털이 여기 목덜미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되게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의 토종개 중에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싶을 겁니다. 찾아보면 있죠. 네. 고대 문헌 속에는 이제 늑대는 개가 늑대로부터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늑대 얘기가 없어요. 이리하고 승냥이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만주 적색이리가 이제 우리 개의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만주 적색이리가 한갈색, 적색, 암흑색 해가지고 우리 토종개들의 갖고 있는 뭐 항구백구, 흑구 뭐 이런 식의 그 색깔을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야견을 거쳐서 축견으로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분 다나베 유이치는 이제 육견학자입니다. 육종학자. 근데 초기 원시개하고 이제 조선늑대라고 하지만 바로 만주 적색이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교잡으로 태어난 개가 이제 동북아시아계 주류인데 이거는 단백질 조사해가지고 혈액 단백질 유전자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 그나마 원시견 형태가 티베탄 마스티프하고 몽골 제레견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가깝다라고 해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애들이 이제 티베탄 지금 남아 있는 유일한 애들이 티베탄 마스티프죠. 그러니까 원래 저런 개들을 키웠다가 지금 그 중에 일부가 티벳에 정착해서 그나마 고산지대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보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티베탄 마스티프가 서쪽으로 가서 몰랐었죠. 이거는 유럽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데리고 가서 만든 거고 동쪽으로 와서는 삽살개, 덮벌개로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토종개가 유전자 풀을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삽살이고 뭐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달라도 다 같은 서로 이제 교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 풀을 같이 공유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풀어놓고 키웠기 때문에 지들끼리 자유연애 하면서 그렇게 보존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개들이 이제 만주에서 우리가 이쪽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같이 주인 따라 가야죠. 그래서 들어온 거죠. 근데 그런 개들을 북방개라고 하는데 북방개의 특징이 바로 이 액단의 깊이하고 설반 여부 그다음에 이 며느리 발톱 얘기가 있는데 액단의 깊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마에서부터 코끝까지 봤을 때 각도가 큰 것을 액단이 깊다고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게 북방개의 특징이고 설반, 혀에 저는 이 다양한 크기에 따라서 이런 구견오방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호박개, 덮벌개, 바둑개, 삽살개 이런 식의 다양한 명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좀 나름 갖춰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토종개 하면 그냥 진돗개하고 풍산개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덮벌개,
사자처럼 두상이 크고 털이 많아서 얼굴을 덮은 대형견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들이 많고 털도 북실북실했는데 그 다 어디 갔냐 이거죠. 개 껍질 쓴다고 일제가 그 군수품으로 수탈을 한 겁니다. 군화를 만들면 굉장히 따뜻한 신발이 나온다네요. 그때 장모견이 거의 멸실이 됐고 1959년에 쓰여진 책에 보면은 삽살개도 대형견이었대요 원래가. 지금 중형견으로 복원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예. 그림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18세기, 19세기 때 그려진 민화들이죠. 이거 거의 그런 북실북실한 더펄개라고 볼 수 있는 티베탄 마스티프 계통의 그 개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귀가 쫑긋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귀가 누워 있고, 바둑이는 최근에 복원이 됐죠. 그 삽살이 돼서 단모 바둑이가 3% 내로 자연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방사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 독특한 애들이 계속 나오고 걔네들끼리 또 해서 또 나오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의도적으로 많이 멸실을 시킨 거니까 이 개가 이때만 해도 살아 있었다는 거죠. 저건 조선 총독부 자료입니다. 저 사진도 다 조선 총독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네들이 잡아다가 찍은 것 같은데 요런 꼬리를 한박꼬리라고 그래요. 풍성한 꼬리. 그리고 저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우리가 보통에 봤던 그런 진돗개들하고는 좀 또 다른 모습인데 이거 다 개들 잡아다가 이렇게 만든 그 자료고. 지금 우리개 연구소라는 데서 이런 우리의 그 원형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 각도가 굉장히 넓죠. 커서 이게 이제 그 액단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귀가 접혀 있고 털은 비록 짧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고 요 개는 이제 그 제주도 사는 개인데 여기 까만 줄이 있죠. 이게 사람 몽고 반점처럼 어릴 적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늑대 반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컸어도 남아있는 애들은 좀 성격이 강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꼬리가 말린 애도 있지만 얘처럼 이렇게 꼬리가 선 개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얘는 좀 이렇게 반만 선 애들도 있고. 예. 우리 개들은 저렇게 그 늑대 1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전자가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별도로 돼 있어요. 이게 다 한국 토종개예요. 여기 다른 개들하고는 이렇게 아주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그 제레견하고의 그 연관성도 이렇게 굉장히 다르죠. 여기는 일부만 남아 있고 우리 진돗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룹 자체가 기존의 개들하고는 구분이 되는 확실한 북방계 혈통을 갖고 있다는 거. 또 1위를 닮은 짐승이다. 양을 잘 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생김새 자체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 기존의 그 일본 개들하고 고유 종하고는. 예, 그러면서 이 맥에 대해서는 당나귀만큼 크고 그러니까 대형견이에요. 형상이 곰처럼 생겼고 힘도 세고 또 정수리에 뿔이 있다. 여기 목덜미까지 털이 길고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덮은 그 삽사리처럼 이렇게 머리를 덮은 형상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개들 요즘 깝깝하면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아마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그 옥편에서는 맥은 종족 이름이고 부여국이다라는 또 그 맥과 관련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코마이누를 가만히 보면 전형적인 북방견이죠. 뭉툭한 주둥이에 큰 얼굴에 긴 머리털, 접은 귀, 풍성한 한박꼬리. 이건 그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일본 남방계 쪽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거고 아주 또 독특하게 꼬리털을 7개로 표현했어요. 뒤에 사진 보여주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북두칠성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개는 아까 그 강조했던 더펄개
대형 덮벌개가 아직 복원은 되지 못했지만은 그 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요건 좀 오래된 거고 요건 이제 근자에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거 오래됐으니까 잘 형태가 안 나타나는데 어차피 똑같이 만든 거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목덜미까지 이렇게 털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가 굴곡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면 등뼈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게 7개예요. 어느 신사를 가든지 다 똑같이 요 꼬리가 7개를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거 있죠. 주인이 죽으면은 저승길을 안내해 준다고 키우던 개가 저승길 안내해 준다 얘기하는 것처럼 얘는 칠성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칠성 의미로 이렇게 일부러 더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럼 현실적으로 개꼬리가 저렇게 생길 일은 없을 거고. 예. 제가 그래서 메타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상 태백일사의 기록이 거의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비적 침략으로 의려왕과 이제 그 의라왕이 도회를 해서 일단은 한반도 남부에 정착을 했고 거기를 경유해서 외를 정복하고 통일 왕조를 세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방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고분 시대의 다양한 북방 유물 유적이 부여의 유물 유적과 굉장히 동일하다라는 점을 알게 됐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봤을 때 제가 결론 짓는 거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숭신왕과 수인왕이 의려왕과 의라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의라 신사는 수인왕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